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퍼펙트 전산세무회계 저자 황양숙입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원가회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교재를 구입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요.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의 시험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고요. 전산세무 2급에 가면 결합원가계산이란 부분이 제품별 원가계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는 부분, 또는 전산회계 1급에서 제품별 원가계산 부분 중에 우리가 불량품과 관련돼서 뭔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출제 빈도가 조금 이론적인 개념만 물어본다라면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계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건 출제에 대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전산회계 1급 교재를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무 2급만 추가적으로 더 들으라는 부분으로 강의를 촬영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혹여라도 퍼펙트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 교재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교재로 강의를 들으시든 무관합니다. 그래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가회계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험 출제 부분에서는 문제에 대한 형태는 조금 달라지겠죠. 여러분, 범위는 동일해도요. 그래서 저희 문제풀이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단원평가 부분은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로 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저희는 원가회계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챕터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챕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가회계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 원가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적인 용어를 좀 가지고 가자.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재무회계를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자산이 무엇이고 부채가 무엇이고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쯤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가에 대한 회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원가회계 개념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조금 많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가 조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제조업에 대한 원가 흐름입니다. 원가는 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산세무회계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재 구성도 제조업을 기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원가에 대한 배분입니다. 우리가 원가라는 부분은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라고 배울 겁니다. 그러면 간접비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같이 쓰는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빵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겠죠. 근데 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력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제품별 단가라는 원가라는 걸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대한 그 공통비에 대한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가에 대한 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분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 챕터, 그리고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네 번째 챕터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와 네 번째 차이점이 뭔지를 본 강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품과 관련된 원가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원가 계산 방식 또는 작성되는 서류 그리고 뭐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이 5번째 챕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6단위로 다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가의 개념, 원가회계의 목적, 자, 원가 개념과 비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가의 분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 우린 실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여러분
원가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시험 출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하지 마시고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숙제로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가 구성은 원가라는 걸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의 원가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원가에 회사는 이익을 가산해서 매가라는 걸 판매 가격을 형성하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원가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의 원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원가 계산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겠죠. 그 절차의 흐름을 보는 게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여섯 번째 진행되는 원가 계산 절차는요, 세부 항목은 없고 뭘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누가 진행이 되며 그런 거에 따라서 용어가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부분만 진행이 되고요. 세부적인 항목은 뒤에 챕터에서 다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가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개념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배우실 때 회계라는 걸 배웠다라면 분명히 뭘 배우셨을 거냐면 회계는 어떤 회계들이 있느냐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관리회계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가 된다라면 세무회계라는 것도 추가가 되죠. 자,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관리회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회계적인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많이 보려고 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경영자 또는 임원들이겠죠. 그럼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관리회계가 원가회계입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라고 하는 건 관리회계의 무엇이다? 일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가회계는 특정한 목적, 자, 특정한 목적이라는 건 원가를 산정하겠다는 게 특정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원가를 산정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이란 부분이 있고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가 산정이 안 된다면 얼마의 이익이 나서 우리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조차도 구분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원가 계산이 잘못되게 되면 뒤에 가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서 회사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무엇하는 거, 계산하는 거, 정리하는 거, 식별하는 거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가의 정보를 무엇하시고 식별하고 그리고 분류하고 집계하는 과정을 우리는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아니 식별과 분류와 집계가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단 구분해야 되는 게 제조의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관점으로 볼 거냐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회계를 해보셨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라는 걸 배우셨고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구독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건 자료를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정리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프로그램 입력할 때 원가라고 입력하는 코드와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판매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입력하는 코드는 당연히 구분이 되셔야 해요. 그러면 그걸 구분한다는 얘기는 내가 식별하지 못한다면 공장에서 발생된 건지 사무실에서 발생된 건지 구분 못하면 실제 처리 못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재료빈지, 노무빈지, 제조, 경비인지에 대한 그런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로 집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걸 원가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하다 보면 원가 계산, 원가 회계라는 걸 사실상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원가 계산은 좁은 의미의 원가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실무자들은 이 구분을 크게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구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했어? 원가 회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회계라는 용어보다는 원가 계산 끝냈어? 입력했어? 이렇게 많이 더 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운 티를 좀 내야 되니까 회계하고 계산을 좀 구분해 본다면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건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측정, 분류, 기록하는 걸 원가 회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원가 회계를 하기 위해서 원가를
집계해서 분류,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는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는 것처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 목적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가회계는 관리회계 일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관리회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경영자이겠죠. 그럼 그 경영자가 뭔가의 정보를 받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가회계라는 걸 꼭 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원가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봤는데 매가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럼 회사는 고민을 할 거예요. 얘를 생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마이너스가 난다라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매가를 더 상승시키는, 매가를 다시 재산정해서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계라는 걸 배우시게 되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걸 재무제표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원가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원가 회계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할 건데 그 원가 명세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라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재무상태표도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확정을 못 짓는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원가회계는 사실상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가회계 목적은 사지선다 출제할 때 딱 좋죠, 여러분. 1, 2, 3, 4, 5.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원가를 계산해서 매가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계산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원가 회계만 배우지만 사실상 우리가 원가에 대한 분석도 사실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관리회계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으로 들어가는 분석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시험은 사실 분석은 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원가 관리라는 부분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분석이 우리 예산과 편성, 그리고 통제에 필요한 부분. 그래서 원가를 관리해서 예산과 편성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산 편성, 예산 통제. 근데 이 부분도 현재 시험 출제에 크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산세무 1급의 표준 원가 계산 정도만 출제하고 있고요. 우리는 뭐 CVP 분석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은 전혀 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경영의 기본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 정보를 또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 목적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가의 개념과 비용과의 관계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건요, 원가라고 하는 건 그냥 원가 또는 비용 이렇게 얘기한다면 원가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의 가치 이런 것이에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쓴 돈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효익의 희생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원가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를 비용으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신다라면 아니요. 비용으로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시 이거를 원가라고 얘기하면서 원가의 의미를 부여하겠죠. 뭐라고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만드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제조기업에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 생산 설비 등의 소비액을 우리 원가라고 다시 재분류를 하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원가 회계와 관련된 기본 개념이란 부분이 들어옵니다. 자, 원가 대상이 있고 원가 집합이 있고 원가 배분이 있습니다. 자, 원가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를 따로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원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용어들이 워낙에 딱딱하다 보니까 생소하게 느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를 따로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으로 원가 집적 대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원가 집합입니다. 원가 집합. 자, 원가 대상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원가 대상을 정리하면 직접비와 간접비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직접비라고 하는 건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디에 소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 파악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는지 추적을 할 수 없는 간접원가 또는 공통비라는 게 등장이 돼요. 자, 그럼 그 부분들을 모아서 뒤에 가서 원가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가 집합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원가도를 모아둔 걸 우리는 원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은 추후에 무엇하겠다? 배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가 집합은 한 곳에 썼었다라면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둘 이상의 원가 대상에 무엇했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배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합이 나왔으면 그 다음 배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원가 집합에 집계되어 있는 무슨 원가? 간접 원가를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할 건지 배부 기준을 무엇하고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부 기준을 선정하고요. 그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배분한 과정을 우리 원가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상도 집합도 배분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또 들어갈 거고요. 자, 원가의 분류입니다. 여러분 원가의 분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시험 목적상 구분 문제가 모든 급수에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원가라는 용어는요. 제조 활동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기간 원가로 구분할 겁니다. 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에서 발생된 원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만드는데 들어간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기간 원가라는 건 제품 생산하고 관련 없이 발생된 우리 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 제품이 생산이 되면 누군가는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발급하고 대금 회수 노력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 작성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여러분. 네, 그런 부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걸 회계 기간에 발생되었다라고 해서 기간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 원가라고 들어오는 건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는요. 원가의 무엇으로 본다?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구분합니다. 재료비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원재료의 가치를 재료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노무비는 뭐겠어요? 인건비를 말하겠죠. 인건비. 그래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노동력의 대가.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인건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배우시면 임금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임금. 그게 노무비로 들어옵니다. 제조 경비는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 요소 중에요. 재료비나 노무비가 아닌 원가예요. 그럼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럼 재료는 제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구입했다? 그럼 밀가루가 원재료겠죠? 근데 밀가루를 무엇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투입하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투입된 노동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죽을 해야 되고 기계를 작동하고 기계를 멈추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걸 인건비라고 부를 거예요. 노무비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돌아가는데 전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장을 지금 현재 무엇하고 있다? 임차해서 쓰고 있다? 그럼 임차료라고 하는 우리는 월세를 또 내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 걸 제조 경비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추적 가능이라는 건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다. 그럼 추적 가능? 그거 모르겠는데요. 같이 사용했대요. 여러 군데 썼대요. 그러면 추적이 불가능해요. 자, 그럼 추적이 가능한 건 직접 원가, 다른 말로는 직접
간접비. 자, 추적이 불가능한 건 간접 원가, 다른 말로는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럼 직접 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간접 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적 가능성 그러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험에서는 원가 행태가 제일 빈도가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단락에서 제가 다 기억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실제 빈도상으로 봤을 땐 원가 행태가 제일 많긴 해요. 그렇다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골고루 다 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원가 행태라고 하는 건요.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 발생의 상황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조업도 변화에 따른 원가 발생의 변동 상태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게 원가 행태라고 합니다. 그럼 조업도가 뭔가요? 생산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우리는 노동력도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전력도 많이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임차료가 달라질까요? 공장의 임차료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식의 상황들을 보는 거고요. 그런 제가 생산량 또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업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조업도. 그래서 조업도라는 건 생산 설비의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그래서 생산량이라든지 작업 시간이라든지 기계 시간 등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업도는 여러분 어떤 거로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꼭 이거를 써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총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동원가라는 거와 고정원가, 그리고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자, 변동원가는 다른 말로 변동비라고도 합니다. 자, 변동원가라는 건 조업도가 무엇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무엇하는 변하는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업도가 증가하면 나도 증가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나도 감소합니다. 이런 형태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위당 단가는 무엇할 것이다?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이 변동비, 변동 원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직접 재료비라든지 직접 노무비가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자, 빵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50g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빵을 10개 만들려면 500g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10개를 만들 때, 빵을 하나 만들 때 종업원이 1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빵을 10개 만들 땐 종업원이 2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부분. 자, 고정원가 또는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요. 증감의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항상 무엇하더라?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우린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고정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아, 조업도 증감에 따라 변하는 거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변동원가 또는 변동비. 근데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우린 항상 일정하다. 대표적인 게 임차료예요. 임차료. 네, 생산량에 관계없어요. 우리 매달 주기로 했던 임차료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 원가는 무엇하다? 일정. 그렇지만 단위당 원가는 체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생산량이 증가하면 우리는 무엇 될 것이다? 단위당 원가는 여러분 오히려 내려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근데 생산량이 무엇하면 줄어들면 단위당 차지하는 원가는 무엇할 것이다? 또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회사가 원가를 계산할 때는요. 변동비적인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정비적인 측면을 우리가 잘 산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물품일수록 실제 내가 매일매일 내야 되는 고정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회사는 단가가 실질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생산량을 많이 하지 못한다라면 실제 단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공장에 건물이 있게 공장 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계장치.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우리 1년마다 내야 되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산량 관계없이.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용 요소에 걸쳐서 할 거니까요. 자, 공장의 임차료, 그리고 화재, 보험료, 그리고 재산세 등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비교하는, 자, 그러면 우린 무슨 부분, 변동원가의 그래프를 보면 조업도가 무엇함에 따라, 이런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원가라고 하는 거,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가는 무엇한다? 증가하겠죠. 그럼 비례적으로요. 자, 그런데 단위당 단가 무엇하다?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합니다. 그래서 조업도인 생산량이 100개였을 때 총 원가의 변동비가 5,000원이라면 100개가 200개가 되면 2배로 생산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변동비도 2배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3배가 되면, 우리 300개가 되면 우리 총 원가도 뭐가 될 것이다? 3배로 15,000원으로 바뀌는 거죠.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 총 원가인 5,000원을 100개로 나누면 하나당 단가는 얼마가 된다? 50원. 근데 10,000원이었을 때 200개로 나누면 50원. 자, 15,000원이었을 때 300개로 나누면 50원. 그러니까 일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업도 증가에 총원가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단위당 원가는 무엇하다? 일정. 반대로 조업도 감소에 총원가는 감소, 단위당 원가는 일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고정원가 봐볼까요? 자, 고정원가는 자, 조업도가 무엇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변화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린 총 원가라고 하는 고정비는 내가 매달 6,000원씩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총 원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총 원가는 무엇하다?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죠. 그런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면, 자, 6,000원을 100으로 나눴을 때 단위당 원가는 60이에요. 근데 생산량이 2배로 늘었다라면 고정원가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6,000원을 200개로 나누면 우리는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30원으로. 그리고 6,000원 줄 때 생산량이 300개로 조업도가 늘어나면 우리는 단위당 원가는 또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이런 하얀 곡선, 체감하는 곡선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업도 증가의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무엇한다? 체감한다. 반대가 되면 여러분 단위당 원가는 체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그래프가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높은 선에 나와져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여러분, 우린 준변동원가라는 게 나올 겁니다. 준변동원가. 자, 준변동원가는 다른 말로 여러분, 혼합원가라고도 합니다. 준변동원가는 혼합원가. 자, 왜 혼합이냐면, 이 부분은 고정비와 누가, 우리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합이에요. 그래서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정비가 있다란 얘기는 제가 뒤로 잠깐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프를 같이 볼게요. 이거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준변동원가는 일정 부분만큼 이 고정비가 항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량에 따라, 조업도에 따라 우리는 무엇 될 것이다? 변동비의 곡선은 이렇게 상승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선이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하고 누가 변동비가 무엇 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는 준변동원가 또는 혼합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 전력비나 전화요금이나 가스요금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고정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여러분들 휴대폰 사용하시죠? 그러면 휴대폰에 우리가 사용량에 관계없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는 기본 요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본 요금이 있는 원가들이 대부분 준변동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면 지금 여러분 전력비라고 하는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항상 내야 되는 기본 요금이 있어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화 요금도 그렇고 가스 요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섞여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준고정비는요. 준고정원가 또는 준고정비. 자, 이 부분은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조업도 내에서는요. 고정비와 같이 일정한 원가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정비는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구간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구간이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무슨 부분 고정비가 상승 곡선으로 점프를 해요.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조업도가 일정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원가 총액이 같이 증가해 버리더라. 자, 그럼 그래프를 놓고 본다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원가가 일정. 그런데 일정한 조업도 수준이 벗어나면, 자, 이때 감독관이 한 명만 필요하다. 근데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 우린 감독관이 2명이 필요하다. 그럼 갑자기 인건비가 2배가 나가야 되니까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가 되는 거예요. 저 이제 보여드린 이렇게 선을 연결해 드렸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고정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산관리자의 급여.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산 현장에 가면 감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전지를 다 한다?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1라인과 2라인에 대해서는 A라는 사람이 감독하고 3라인과 4라인에 대해서는 B라는 사람이 감독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을 2라인을 더 증설했다. 그래서 6라인까지 있다. 그러면 5라인과 6라인에 대해서 감독하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의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에 따른 설비 자산의 구입 가격 또는 우리 빌려오는 거, 리스도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기계가 생산량에 대한 최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 한 대에서 2만 개밖에 생산을 못한다. 근데 우리는 이번 달부터 생산량을 3만 개로 늘려야 된다. 그러면 생산 기계가 한 대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계가 몇 대가 필요해요? 2개. 그러면 구입하는 가격 또는 우리 외부에서 빌려온다라면 우리 리스료가 한 대 가격에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재밌는 건 고정비에도 있지만 이 자리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라고 한다면 공장을 빌려 쓰고 있는데 또는 제가 아까 기계장치 리스라는 관점이 똑같겠죠. 공장을 빌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공장을 신설해야 된다면 공장을 또 빌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료가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그래프 문제도 내고요. 제가 말로 막 설명했던 그런 걸 예제로 들어서 찾아달라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의한 분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제조활동과 관련된 부분은요. 제조 원가로 볼 거냐,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의 소비액을 말하겠죠. 결론적으로 제품 제조를 위해서 사용된 부분.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노무비가 있고, 공통비를 모아놓은 제조 간접비가 있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비제조 원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간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손익계산서에 집계되는 원가.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근로자의 식대 여러분 요거 문제 낼 때요. 구분 문제 많이 내거든요. 사례로. 그러면 생산 또는 공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영업부, 관리부, 판매부 이런 식의 용어들이 붙으면 무엇으로? 비제조 원가.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가는 곳과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서류에 들어오는 걸 구분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회계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그러면 원가와 관련된 건 코드 번호 몇 번을 쓰고 500번대에 있는 코드로 모두 다 넣어달라. 비제조 원가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800번째 코드로 넣어주셔야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나와 있는 예제를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자, 교재 나와 있는 예제. 그 예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요거 하나 더 보고 예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제조원가 구분, 원가의 3요소라는 부분 앞에서 이제 하고 들어왔었는데, 원가의 3요소에 따른 제조원가 구분을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들여다보면, 원가의 3요소는 누가 있었다? 재료비.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자, 그리고 빵을 만들기 위한 사람. 그리고 빵을 만들기 위한 전력. 자, 이러면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다? 원가의 3요소가 되겠죠. 자, 이 원가의 3요소는 추적이 가능하면 무엇으로 보자?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뭐로 보자? 간접비. 그래서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우리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로 구분이 되고요. 농업비는 똑같겠죠, 여러분?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경비 또한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구분이 됩니다. 뒤에 가서 한 번쯤은 직접 경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접 경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우리가 사실상 경비는 크게 구분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접비 부분에 가서 봤더니 제가 여기서 직접비가 있지만 큰 구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직접비 부분을 얘기할 때 또는 뒤에 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얘기할 때 이 직접 경비 부분은 거의 포함을 시키고 있질 않아요. 너무 이상하다가 아니라 실제 많이 발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직접비라고 표현할 건데 이 직접비에 모여져 있는 건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가이다 또는 기초 원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우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모두 다 묶어서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간접 경비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자? 제조 간접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에 투입되는 원가를 놓고 봤더니 바뀔 수 있다. 사람이 생산했던 걸 기계가 생산할 수도 있고 기계가 생산했던 걸 사람이 생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전력을 사용해서 생산했던 걸 우리가 기름을 넣어서 생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형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전환원가 또는 가공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원가나 전환원가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막 투입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 원가에 있는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는 실제 빵을 만든다. 그러면 빵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대부분 처음에 다 준비를 해서 과정마다 조금씩 투입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초창기에 거의 대부분 공장에 다 투입을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비나 제조 간접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 시기별로 투입이 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또 구분할 때 조금 다르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묶어서 우리는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어디에도 속하고요? 기초 원가에도 속하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속한다? 가공 원가에도 속하겠네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론적인 문제를 물어볼 때 그냥 용어의 의미만 물어보기도 하지만 계산 문제도 출제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예제 좀 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자, 주식회사 배움의 제2기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가공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공원가. 자, 직접 재료원가 구입액 얼마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내용 보시면 얼마라고 나와 있다. 8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직접 재료원가 사용액 90만 원이 있습니다.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50만 원이 있고요.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 60만 원. 자,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총 제조 원가의 4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실 건 가공원가예요. 그럼 가공원가는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었잖아요.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얼마가 있어요?
50만원. 자, 그리고 우리 제조 간접원가라고 했던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있나요? 변동비로 나오든 고정비로 나오든 우리 제조 간접원가는 전부 다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냥 변동만 붙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60만원이 있네요. 그럼 50만원과 60만원을 합해서 가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50만원과 60만원을 합쳐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으면 모두 다 더하세요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변동비만 나왔네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여기 하단에 이런 글씨가 있었죠. 총 제조 간접원가. 자, 요거는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 원가는 지금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얼마에다 4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게 40%이면 우리는 100%인 총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 60만 원을 우리 40%를 나누시면 되네요. 그럼 계산기를 갖고 계시거나 뭐 하시면 좀 나눠줘 보실래요? 자, 60만 원 나누기 우리는 40% 0.4 하시면 150만 원이네요. 그러면 150만 원에 50만 원 더해 주시면 우린 얼마가 나온다? 200만 원이 나오죠. 이거 0.4로 왜 나눠요? 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제조 간접원가 더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는 변동자만 줬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비만 있었다라면 괜찮은데 우리 분명히 지문에 총 제조 간접원가는 변동원가의 총 제조 간접원가의 40%가 변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보셨던 분들은 50과 60도 하시고 110을 찾았겠죠. 근데 110에 보기가 없죠. 그럼 또 고민을 하셨겠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조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제조 형태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관리를 따로따로 할 거냐라는 걸 개별원가.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노트별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종합원가. 우리 일반적인 공산품은 거의 다 종합원가이고요. 개별원가는 대부분 주문품이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하나 제작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조선업 이런 쪽들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할 때 사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을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소량 주문 생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가 계산합니다. 자, 근데 같은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공산품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생산할 때 사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을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량 생산 방식에서 많이 쓰고 있죠.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른 분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효익의 소멸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은요. 지금 공정에 투입해서 없어지는 걸 소멸. 우리 아직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미소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멸부터 볼까요? 소멸 원가라고 하는 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는 원가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벌써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비된 원재료가 대표적인 소멸 원가이다. 그럼 소비된 원재료란 얘기는 공정에 투입해서 나는 빵을 만들었어. 그러면 밀가루 창고에 있었던 거 공정에 투입했다. 그럼 원재료 B라는 걸 우리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소멸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밀가루를 10톤을 사가지고 와서 그 중에 5톤은 쓰고 5톤은 창고에 남겨져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멸된 게 아니죠. 그 5톤 남겨져 있는 밀가루 가지고 또 다른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한테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원가를 미소멸 원가라고 하고요. 미사용된 원재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사용된 원재료는 재무상태표라는 곳에 재고자산으로 사실상 있을 거고요. 소비된 원재료는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에 원재료 B로 나와져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직 안 배워서 용어가 조금 생소하지만 회계를 하고 왔던 분들이면 재무회계를 하고 이 강의를 듣는다라면 라는 생각이 금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우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이해도에 대한 부분에 순차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건 있을 겁니다. 자, 7번째 가겠습니다.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 통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추적이 가능하냐, 추적이 불가능하냐라는 부분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건 특정한 경영자가
원가 발생에 대해서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하고요.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하는 건 우리 특정한 경영자가 원가 발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밀가루 소비가 예상치보다 많이 되고 있다라면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 원인이 실제 관리 소홀 때라면, 관리 소홀 때문이라면 누군가한테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생산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생산량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라면 그럼 생산성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종업원들은 많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들은 숙련공이 많아야 생산성도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회사는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원가들, 그게 통제 가능 원가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가 대표적인 통제 가능 원가입니다. 자, 통제 불능 원가는 대체적으로 공통비의 관점이에요. 같이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얼만큼 썼다라는 걸 뒤에 가서 배분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만큼 거야. 여기다 쓴 거니까 이렇겠지. 이렇게 이야기는 조금 어렵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 우리 일반적인 제조 간접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원가 계산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른 분류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전부 원가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전부 원가 계산은 우리 재료비,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한 원가. 결론적인 여러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모두 다 더해서 계산한 원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직접 원가 계산 또는 변동 원가 계산이다 라고 하면,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는 제조 원가 계산에 포함을 시키지만 고정 제조 간접비는 제조 원가 계산에 들어오지 않고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겠대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원가 명세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처리하겠다. 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에 원가 계산을 쓰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변동 원가 계산 또는 직접 원가 계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재에 또 하나 예제가 있습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원가에 대한 분류를 얘기했잖아요. 그 원가 분류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 내용인데요. 자,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나뉜다. 여러분, 통제 가능과 통제 불능은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죠. 그리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건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라는 거로 구분했죠. 틀린 건 1번이 되겠네요. 자, 조업도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맞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모두 가공 원가에 해당합니다. 또는 전환 원가에 해당합니다.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무엇해서 더해서 나오겠죠. 9번째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자,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이 의사결정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원가가 있는데 내가 의사결정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선택함에 뭔가는 버려주고 뭔가는 선택이 되고 또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못 주고 이런 걸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의사결정에 영향 주는 애, 영향 못 주는 애, 선택함에 따라서 버려지는 애, 선택받은 애 이런 부분들. 자, 그럼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건, 자, 내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안에 나와져 있는 원가가 내가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서 내용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원가들, 그런 걸 관련 원가라고 하고요. 근데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 원가가 돼요. 그걸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를 관련 원가, 특정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매몰 원가라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매몰이라는 건, 이런 매몰은 소위 말해서 있었던 게 무너져서 없어진 형태처럼 들어오는 거죠. 매몰됐다.
이런 식의 관점 또는 묻어버리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벌써 발생된 원가이다. 기존에 발생된 원가이다. 라고 해서 기발생 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벌써 얘기가 끝난 거죠, 여러분?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 그럼 회수할 수 없는 원가는 사실상 영향을 못 주는 원가예요. 어디에요? 의사결정에. 그래서 이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대안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영향을 안 줘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원가라고 돼요. 이거는 고려 안 해요. 벌써 정리된 거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몰원가는요. 이 매몰원가는 실제 우리가 기계장치이다 라고 하면 기계장치의 매몰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뗀 장부 금액 또는 장부가액을 일반적으로 매몰원가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입니다. 자, 이 기회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기회원가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대안이 있었을 때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를 택일 하겠죠? 그럼 택일을 하면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포기한 거죠. 그러면 그 포기했던 부분들 중에 가장 큰 금액을 기회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그 기회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대안이 3개였다. 그러면 A, B, C가 모두 다 대안에 들어가는 원가가 다를 거예요. A를 선택함으로써 B, C가 버려졌다라면 그 2개 중에 큰 걸 기회원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의를 표현한 거로 읽어볼게요.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현재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포기해야 되는 대안이 여러 개일 경우 이를 대안들의 효익 중 가장 큰 금액을 우리는 기회원가라고 할 것이다.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포기한 것 중 가장 큰 금액. 제가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이 부분 갖고 말장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가 측정에 따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가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 자, 원가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는 우리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원가라는 건 실제 생산하는데 발생된 원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후원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품의 생산이 완료된 후에 실제로 발생된 원가를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 또는 역사적 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 원가 계산은요, 과학적인 방법을 기초로 미래에 이만큼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하는 원가입니다. 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우리가 기준점으로 갖고 있었던 빅데이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표준 단가와 표준 수량을 계산해서 우리 표준 원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전적으로 계산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사전 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의사결정과 우리 원가 책정 방법 사이에 예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이 부분. 자, 기계장치의 매각을 수리 후 처분 결정을 하였을 경우 기계 원가와 매몰 원가가 얼마냐고 묻네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처분한대요. 그런데 그냥 처분할 수도 있고 수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은 수리 후 처분 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라고 묻네요. 자, 취득원가는 10,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7,000원. 자, 그냥 바로 처분하면 얼마 받을 수 있고? 1,000원. 자, 근데 수리 후 처분하게 되면 2,000원. 근데 수리해서 처분할 땐 우리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 500원의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500원이 되겠네요. 근데 바로 처분하는 것보단 낫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수리 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기회원가는 버려지는 선택받지 못했던 것 중에 큰 거라겠어요? 근데 이들은 대안이 2개밖에 없었네요. 처분 후 하는 A 대안과 바로 처분하는 거 A 대안, 수리해서 처분하는 거 B 대안. 근데 나는 B 대안을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포기한 건 누구이다? 바로 처분. 그러면 기회원가는 얼마이다? 1,000원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상이에요, 여러분. 수리 후 처분했을 때 실제 현금이 유입되는 건 2,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들어옵니다. 500원이 빠져야 되니까요. 자, 매물은 내가
무엇을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원가는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가, 네, 묻혀져서 없어지는 원가, 역사적 원가. 그러면 그 원가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0,000원에서 7,000원을 뺀 장부금액 3,000원이 매물 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 문제도요. 지문으로 나와서 지금 좀 이렇게 찾는 문제로 또 출제하고 있는 게 요즘의 경향입니다. 자, 원가의 구성입니다, 여러분. 원가의 구성. 자, 원가의 구성은 지금부터 여러분 직접 원가, 제조 원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요 공식들은 자꾸 머릿속에 조금 그리는 습관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에 직접비가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공비는 더해서 뭐라고 부른다? 직접 원가라고 부른대. 근데 직접 제조 경비가 발생의 비율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직접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론상으로 볼 때는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직접 원가에 우리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비를 더한 걸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직접 원가에 그 제조 간접비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제조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 제조 원가는 직접 제조 경비가 대부분 발생이 워낙에 빈도가 낮아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제조 원가에 우리 판매와 관리하는 데 들어간 돈, 판매비와 관리비를 무엇하면 더하면 이 부분은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라고 해서 판매 원가 또는 총 원가가 나와집니다.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은 이거로 파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마진이라는 이익을 붙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익을 판매 원가에 우리 가산해서 팔면 판매 가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매가라고 부르는 게 이걸 말하는 거죠. 판매 가격. 또는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 매출액이 판매 가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원가 구성은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계산의 절차입니다. 자, 원가 계산의 절차는 반드시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가 계산은 일단 원가 요소별로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 얘기는 재료비가 얼마이고 노무비가 얼마이고 제조 경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원가 요소별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부문별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부문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거 글 안 읽어드려도 그냥 같이 보세요. 이렇게 그냥 내용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부문별 원가 계산에 가시면 이게 무슨 부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했어요, 여러분. 근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우리 추적 가능성 또는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뉜다라고 했었잖아요. 통제 가능 원가가 대부분 직접비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통제 불능 원가가 대부분 간접비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럼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일단 구분을 하고요. 구분을 하고 그러면 직접비는 어디에 썼는지 알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무엇 해주시면 돼요. 곧바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직접 부과한다라고 해요. 근데 간접비는 우리 무엇 해야 돼요? 우리 계산해야 되죠. 안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느 제품이 얼마씩 보낼 건지. 근데 그 계산할 때 부문별로 집계를 해서 우리 무엇 한다? 안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문별로 집계를 해서 나오는 부분이 부문별 계산입니다. 자, 요게 끝나지게 되면 우리 직접비 부과된 부분과 제조 부문에서 제품의 배분한 금액이 있겠죠. 부문별로 집계해서 배분을 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제품별로 집계해서 최종적인 원가가 확정이 되겠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계산은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원가 계산 첫 번째 강의인데 강의가 조금 길죠. 네, 강의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앞에 있었던 내용부터 뒤에까지 쭉 훑어서 들어오시는 부분인데 강의가 짧지는 않을 거예요. 본강좌들 설명할 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면 잠깐 멈춤 버튼 눌러 놓으셨다가 본인들 정리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건 배속을 조금 빨리 해서 들으시면 돼요. 또는 저는 책 정독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배속을 조금 빨리 해서 들으셔도 괜찮죠.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은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적합한지 보시고 선택을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원가회계 개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빈도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원가의 분류. 자, 그 파트는 모든 급수에 가장 많은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가 구성은 버려도 아니요, 원가 구성은 여기서 큰 책이면 그림을 그렸고요. 뒤에 가면 다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정리를 해요. 근데 이 앞부분에 제가 강조했던 그 부분은 여기 파트에서 끝나고 여기서 정리하고 가셔야 뒤에 가서 용어를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간접비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얘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 나눴던 거지? 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변동비, 고정비 얘기도 또 계속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숙제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강좌에서는요, 이 파트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같이 풀도록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